가천대 길병원의 흉부외과 최창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왔고요. 제가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에 저희 흉부외과에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아심장 전공이었었고 그래서 소아심장이나 에크모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전에 몇 번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 병원의 가장 어른이시고요. 또 올해 저희 학교 정년을 맞이하셔가지고 명예스럽게 정년 퇴임도 하셨지만 또 저희 병원에서 명예교수로 남아서 계속해서 환자들도 진료하고 같이 후학들과 진료를 하고 계신 우리 박구경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먼저 인사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구경 교수입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최창희 교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네요. 정년을 하고도 계속 심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과에 여러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계시고 각자 맡은 분야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박구경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성인 심장, 물론 이제 예전에는 대개 흉부외과 의사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선천성 심장 수술을 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셔서 제가 저희 병원에 오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2004년도 정도에 제가 왔을 때도 그때는 선천성 심장도 하셨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뒤로는 주로 이제 제가 선천성 심장을 맡게 되고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 성인 심장 파트의 수술을 그동안 쭉 맡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판막 수술이나 심장의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주로 담당해 오셔서 오늘은 이제 관상동맥 수술 우회술이라는 수술명에 대해서 조금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아주 어려운 강의가 아니라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강의로 아마 이걸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부모님이나 이런 세대의 이런 수술들 또는 이런 것들을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런 걸로 스텐트라든지 아니면 수술 이런 거를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유롭게 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잠깐 박구경 교수님 조금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 병원에 이제 정년을 맞으셨다 그랬는데 일단 의사의 정년은 없죠, 선생님? 네, 이제 교수로서는 65세가 교육부에서 정한 정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년을 해야 되지만 의사로서는 정년이 없고 네.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세만 나오면 눈도 안 보인다 그러고 손도 이렇게 떨려서 수술을 잘 못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건강들이 다 좋아져서 그런지 저도 손도 안 떨리고 눈도 잘 보이고 그래서 수술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마 혹자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정년을 했으면 그만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대개는 심장 수술을 하시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대개는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교수직과 이제 병원의 의사로서의 직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정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학자로서 선생님으로서의 대학 교수로서의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걸 정년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희 병원에서 가장 활발히 또 수술 저희 과에서도 아주 열심히 체력적으로도 너무 좋으시고요. 수술 열심히 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관상동맥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동맥 이런 거는 좀 아시는데 그래서 혹시 관상동맥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관상동맥은 말 그대로 이 이름이 의미하듯이 관이라는 게 임금님의 이제 모자 관을 말하고 관상 그런 모양의 동맥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이제 하는데 영어로는 코로나리 아터리라고 그러죠.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크라운이라는 말인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심장의 모양이 이 심장을 사람의 머리라고 치면은 그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이게 이제 심장인데 해부학적인 심장의 모양이 서클 그리고 루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서클과 루프를 이루고 그 잔가지들이 마치 그 왕의 머리를 심장이라고 하면 그 머리를 싸고 있는
뭐 신라 왕관보다는 암만 해도 이 영국 왕관 같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크라운이 이제 코로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이다. 임금님의 관 모양이다. 그 동맥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으로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심장이라는 것이 그 피를 우리 몸에 공급하는 엔진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제 시청자들이 그렇죠, 이해하시면 그렇죠. 될 텐데요. 예, 예.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 심장에서 피를 박출을 해서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서 우리 네. 온몸의 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관상동맥은 그 아테리 중에 첫 번째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관상동맥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온몸을 돌고 오면은 한 100% 정도의 산소가 나가서 이제 75%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주는 산소의 양은 한 25%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심장은 100%가 가서 70%를 주고 25%가 돼서 돌아올 네. 정도로 뭐 심장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죽지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일생 동안 뛰어야 되고 다이나믹하고 산소 소모량이 가장 많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다른 장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봐야죠. 아마 그 네.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임금의 예전 영국의 왕의 모양에서 코로나리라는 네, 관이라는 데서 네, 나왔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에서부터 혈관이라는 게 동맥이 출발들을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혈관, 첫 번째 브랜치라고 하죠. 그리고 네. 아마 동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자기가 스스로 받아서 피를 활발하게 또는 원활히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자체가 굉장히 피를 소모하는 산소를 소모하는 역할도 가장 크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몸의 엔진과도 같은 심장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혈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게는 이런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그 심장의 이제 증상이 뭐 다양하죠. 굉장히 많은데 판막 질환은 대개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에 관상동맥은 이제 심장의 협심증, 주로 심장이 이제 왼쪽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왼쪽 가슴 부위가 조이는,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심하게 조이는, 그래서 증세로 보는 그 심장병이 협심증이라고 그러는데 심장이 이렇게 좁아지는, 조여드는 느낌이다. 근데 협심증이라는 증세만 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심장 혈관이 정말로 좁아졌는지 안 좁아졌는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증세는 이제 협심증으로 나타나는데 그 협심증을 이제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안정형 협심증이다. 또 하나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안정형 협심증은 말 그대로 내가 100m를 가면 통증이 나타난다. 또 한 층을 올라갈 정도로 계단을 올라가면 그때 정확하게 거의 통증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불안정형 협심증은 전혀 운동과 상관없이 갑자기 자다가도 나타나고 또 쉬고 있을 때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불안정형 협심증인데 불안정형 협심증이 조금 더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네. 봐야죠. 네. 아마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침나절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셔서 네. 이제 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네. 일을 보시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날 먹은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구부리고 앉아 있다 보면 되게 다리가 이제 쩌릿하게 하는 증상을 저리저리한 증상들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걸 뭐 비유해서 말한다면 심장이 아까 말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혈관 자체로 피가 잘 가야 되는데 그게 좁아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고 심장이 찌릿찌릿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심장의 조임 증상이라 해서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나아가서는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방금 전에 얘기하신 안정형과 불안정형이라는 건 안정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혈관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대개는 어느 정도 좁아졌을 때는 자기가 운동이라든지 뭔가를 유발하는 팩터가 있으면 그거에서 증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아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불안정형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병태 생리가 있긴 하지만 뭐 평소에 괜찮다가도 소위 말해서 뭐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면서 심장의 혈관 피가 차단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혈관이 막히고 증상이 발생을 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심증이 있을 때 이제 일단은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요. 진단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엑스레이 심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CT로 관상동맥 협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수가 있고,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관상동맥 촬영술을 해야 되겠는데, 관상동맥 촬영술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 되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또 필요하면은 이제 다른 뭐 검사들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정을 거쳐서 관상동맥이 협심증이 정말로 관상동맥의 협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가슴이 조이는 증세가 있다고 그래서 다 협심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특히 운동부와 심전도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 일반적으로 누워서 찍는 심전도는 물론 그거 가지고도 부정맥이나 여러 가지 협심증 증세를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심장에 부하를 걸어서 10분 정도 뛰게 해가지고, 심전도를 찍으면은 정말 심장의 혈관에 혈류가 원활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에 이 내리막길에서 트럭이 속도가 난다고 해서 트럭의 엔진이 좋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트럭은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하는 걸 보고서 엔진이 튼튼한가 알 수 있듯이, 운동을 시켜서 심장에 부하를 걸어주어서 심전도가 괜찮나 하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제 또 약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 자체로 좁아지기만 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혈관의 내경이 50% 정도 좁아져도 우리 심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피를 요구하면 더 많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 자체가 병이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게 적어도 한 70에서 80%가 넘어가 되면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달리는 트레드밀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유발하는 거죠. 증상을 유발한다는 건 심장에 더 로딩을, 소위 말해서 부하를 가해서 뛰게 되면 심장이 우리가 이제 헐떡거리게 되고 많이 빨리빨리 뛰잖아요.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서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증상이 유발돼서 이 사람은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유추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정밀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만 가지고 바로 정밀 검사 가기는 조금 긴가민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부와 심전도가 뭐 외래에서 10분 정도 뛰면 되고, 비용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좋은 협심증 진단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그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이 비욘디 사이트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오늘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이런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인 거죠. 저희 외과 의사들이 시행하는 이런 우회수를 어떤 때 시행하고 어떻게 시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다뤄보려고 해서요. 일단은 그 전에 이렇게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아주 심하게 막혀진다라고 하면, 그 치료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단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소위 뭐 혈압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확장제나 이런 것들을 투여하면서,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경과 관찰 같은 것들을 내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서 혈관 증상을 많이 유발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혈관을 뚫는 치료, 우리가 이제 대개는 스텐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혈관 자체에다가 관을 넣어서 그 좁아져 있는 혈관을 늘리는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죠. 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병원에 입원해서 주로 이제 내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도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상태가 조금 더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선생님, 수술을 왜 해야 되고, 그럼 그 시술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스텐트 시술은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지금 오늘 주제가 막히면은, 도로가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라, 우회해서 가라, 이런 좋은 제목을 주셨는데,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막힌 고속도로를 그대로 힘들어도 뚫고 이렇게 가는 게
스텐트 시술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이제 관상동맥 우회설은 그 막힌 도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국도나 지방도를 이렇게 새로 길을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할 수가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두 개가 차이가 있죠.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석회화가 심하고 혈전이 있고 동맥경화증으로 막힌 부위가 길고 여러 군데다 하는 네. 거는 그거를 뚫었을 때, 즉 아무리 스텐트 시술을 잘한다고 해도 그 시술의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 길을 아예 포기를 하고 새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회화가 돼 있는 곳을 뚫어서 스텐트를 거치를 시킨다는 거는 결국 좁아진 동맥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억지로 스텐트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협착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것대로 뭐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너무 길거나 많거나 뭐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에는 차라리 시술 스텐트보다는 수술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텐트라고 하면 시술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이 병변이 있는 곳을 소위 말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그 부위에다가 풍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좁아지는 그렇죠. 혈관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치료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세 다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스텐트라고 하는 철망입니다. 그래서 철망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억지로 유지를 시키게 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그 철망 사이로 다시 또 혈관들의 나쁜 성분들이 나오면 또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약까지 입힌 DES라고 하는 Drug Eluting Stent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좁아지지 않게 하는 약을 입혀서 오랜 기간 좁아지는 다시 재협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시술이 굉장히 많이 성적도 좋아지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한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부위를 병변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부위는 다시 재협착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게 이게 키포인트인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수술을 하거나 모든 환자들한테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시술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것을 이 자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시술을 받고 우리 아버지는 수술을 받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밀한 진단 하에 전문가들의 판단,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잘 협조를 해서 이분이 정말 시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먼저 수술이 필요한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저 질문 증상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조금 답변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압록강 700리 순전님께서 평소에 심장 조임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당연히 받아야죠. 네. 그래서 저분이 지금 연세나 뭐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만이나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가 있다면은 당연히 더 빨리 받아야 되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확실하다면 운동과 심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애매모호한 경우, 긴가민가 뭐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운동부와 심전도를 먼저 해보고 거기에 심전도 이상이 있으면 이제 다음에 정밀검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질문해 주시게 되면 나이도 모르고 환자의 직업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20대라고 하면 솔직히 20대가 심장 조임이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확률은 거의 굉장히 없죠. 낮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는 정신적이거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 물론 젊다라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질환으로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죠. 나이 어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대개 고혈압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플라크라고 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혈관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망가지면서 좁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는 연세가 이제 들어서 대개는 40대, 50대 요새는 이제 많이 젊어져서 젊은 나이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워 A님께서 심장 판막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아까 오늘의 주제와는 다르긴데 잠깐 아까 커멘트가 있으셔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판막 그러니까 협심증은 이제 저 관상동맥의 주 증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판막증은 호흡곤란이 되게 네. 피가 이제 역류가 되거나 좁아지거나 그래서 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판막증은 대부분 네네. 뭐 부정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여튼 호흡곤란이 호흡곤란이 주 주 증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물론 이제 같습니다. 관상동맥 질환도 이게 통증이 나타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역시 또 호흡곤란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호흡곤란은 우리가 심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주로 이제 판막이라든지 관상동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이상 심하게 문제가 생기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심장에서부터 피를 원활하게 뿜어내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민서님께서 오빠가 의정부 모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합니다. 막힌 지가 2년 반 됐는데 아직 증상이 없어요. 스텐트 시술 전에 페트 CT를 찍는다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건가요? 뭐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다 답변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PET-CT라는 것이 이제 좀 전문적인 검사가 나왔는데 그냥 간략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PET-CT는 되게 암 진단할 때 쓰는 거고요. PET-CT가 아니고 아마 CT 안지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막힌 지가 2년 반 됐고 또 관상동맥 이식술을 하거나 스텐트 삽입술 후에 이제 이게 스텐트가 제대로 개통이 되고 있는지 또 관상동맥 이식술이 잘 됐는지 보는 거는 되게 이제 다시 또 조영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되게 CT 안지오를 하거든요. 아마 저거 얘기하시는 건 아마 저거 바이어빌리티 테스트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 수 네네. 있죠. 아마 그 PET-CT 도. 예전에 삽입술을 그러니까 시술을 받으셨고 증상이 없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그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바이어빌리티 테스트를 심장의 근육이 소위 말해서 혈관이 좁고 안 좁은 것도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혈관이 문제가 있었던 그 이하 심장 부위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이어빌리티라고 하는 좀 전문 용어긴 한데요. 심장의 근육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스펙트 검사를 네네네, 아마 그렇죠. 말하는 것 같아요. 스펙트 검사라고 하는 폐기학과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심장의 이 부위가 소위 말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거기다 또 소위 말해서 그렇죠. 저희가 피를 개통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심장의 모든 부위가 다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혈관들이 맡고 있는 부위들이 있고 어느 한 부위가 계속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면 그 부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시술을 또 할지 말지를 아마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선 씨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그림이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텐트와 수술을 좀 비교하는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이 이제 스텐트고 오른쪽이 심장 수술인데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부검예를 제가 가져온 건데 동맥경화증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이 왼쪽 부위는 굉장히 석회화가 심하게 아주 중증 협착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부위는 오른쪽 부위는 넓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동맥경화가 이렇게 하얀 동맥경화반들이 희끗희끗 있고 이 심하게 좁아진 부위 직전에는 혈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피가 가다가 속도가 여기서 빨라지고 여기는 느려지겠죠. 뭐 강폭이 좁아지는 부위 직전에는 느려지니까 그래서 혈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석회화가 돼 있고 동맥경화반이 불규칙하게 돼 있고 혈전까지 있는 부위를 여기서 이 가이드와이어라고 철사를 넣고 강제로 늘려서 스텐트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 혈관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파열이 돼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병변은 굉장히 뭐 예후가 좋지가 않겠죠. 몇 년 지나면 다시 협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비유를 하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콜셋을 해가지고 허리를 줄인다 한들 그 지방질이 어디로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스텐트를 했다고 해서 이 석회화나 동맥경화반이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스텐트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면이 많습니다. 스텐트도 적절하게
적응증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심한 부위가 넓고 또 길다면은 굳이 이렇게 스텐트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예 바이패스를 해서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포기를 하고 차라리 새로 국도를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이제 말씀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혈관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텁시라고 해서 부검을 네. 해서 혈관이 망가진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위에. 이렇게 아까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라고 하는 철사망을 넣어서 그 좁아진 부위를 공간을 유지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혈류는 개통이 되긴 하지만 이 부위 혈관에 이와 같은 게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피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의 혈전 같은 것들이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혈전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피떡들이 이런 데 가서 더 잘 들러붙거나 막힐 수가 있어서 소위 말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텐트를 삽입을 하게 되면 거의 평생 소위 말해서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아주 굉장히 센 약들을 많이 먹게 되죠. 아스피린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런 부작용이 많은 약까지도 굉장히 면밀하게 잘 먹어야 되는 또 그런 것들이 시술에 어떻게 보면 또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수술은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완전히 이제 우회로 새로운 동맥기를 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심장 관상동맥 우회술은 이런 새로운 기를 내면 뭔가 대체 혈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 혈관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또는 뭐 우리 몸이 아닌 인조혈관이나 이런 거를 또 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체 혈관으로 뭘 쓰고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여튼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국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국도를 뭐 이제 도로 같으면 뭐 세멘트로 이렇게 해서 만들겠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결국은 동맥으로는 내흉동맥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그 가슴 안에 심장 근처에 있는 동맥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혈관이 좌관상동맥 촬영술인데 이 부위가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내흉동맥을 이용을 해서 이게 지금 대체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 이식술을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게 원래 있던 길 외에 새로 국도를 만들어주는 국도죠. 이게 이제 내흉동맥 중에 좌측에 있는 내흉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복제 정맥이라고 해서 다리에 있는 정맥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림을 보시면 다리에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큰 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맥, 이게 지금 정맥인데, 오른쪽 왼쪽에 겉에 있는 피부 바로 아래 대복제 정맥을 이용해서 또 새로 도로를 이렇게 우회 도로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신부정맥이라고 해서 정맥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걸 떼어내 버리면은 다리에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붙지 않느냐 하는데 신부정맥이 있어서 그쪽으로 피가 통하기 때문에 겉에 있는 정맥은 띄어도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정맥에 혈전이 있으면은 물론 이건 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부터 혈관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동맥 판막서부터 대동맥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 동맥이거든요. 피가 나가는 곳은 동맥이고 피가 들어오는 곳은 정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맥이라는 곳은 피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혈관이라서 굉장히 좀 두툼하고 그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결과적으로 혈관이 잘 유지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몸이 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70년, 80년을 살려고 하면 그 압력에 견뎌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맥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동맥 중에 첫 번째 동맥이 아까 관상동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광산동맥이 우리 몸에 여분이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듯이 심장에 여분이 있어서 그걸 띄어가지고 관상동맥을 붙이면 가장 좋지만 관상동맥은 불행하게도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사이즈도 비슷하고 또 동맥이면서 그러면서 또 그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심장 근처에 있어야지 이게 뭐 저 배에 있거나 어디 있으면 그걸 옮기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심장을 위해서 주신 선물 또는 심장을 위해서 예비하신 혈관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가슴을 심장수술할 때 이 가운데를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는 스테노토미 여기 가운데를 열어서 하게 되면 그 심장에 어떻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심장의 앞쪽면 또는 흉곽의 안쪽 면에 소위 말해서 우리 가슴에 피를 공급하는 여러 혈관 중에 하나인데 그게 혈관 하나가 양쪽에 두 개가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그거를 박리를 해서 심장 위쪽으로 이렇게 살포시 얹으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다가 대체 혈관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맥이고요. 그래서 그 동맥을 사용해서 혈관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게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당연하겠지만 동맥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관상동맥은 아니지만 사이즈도 비슷하고 동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관상동맥의 어느 부위에 주로 시술을 하게 되죠? 관상동맥이 이제 오른쪽 관상동맥이 있고 왼쪽 관상동맥이 있는데 좌관상동맥 중에 좌전행지를 내흉동맥 좌측에 있는 내흉동맥으로 사이즈도 비슷하고 동맥2 동맥이니까 수명도 길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좌전행지는 이제 영어로는 LAD,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위도우 메이커라고 그래요. 거기가 막히면 과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하고 또 혈류도 많이 가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상동맥이 이제 심장에서 나가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두 개가 갈라져서 이제 두 개가 나가는데요. 이제 왼쪽으로 나가는 거는 또 바로 큰 가지 두 개가 나가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관상동맥에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가 막혔다, 두 개가 막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세 개가 심장을 감싸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LAD라고 하는 좌측에서 전방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심장이 아주 굉장히 많은 포션을 소위 말해 서플라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곳이 막히게 되면 굉장히 생명에도 위급을 소위 말해서 초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도우 메이커라고 그래서 LAD 하나만 저희 흉백교사들끼리도 LA 하나만 잘 살리면 환자가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곳에다 가장 중요한 내흉동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혈관들은 다른 부위들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복제정맥 저 다리에 있는 혈관을 띄어서 하게 되는데 그 혈관들은 이게 정맥이거든요. 문제는 그렇죠. 정맥이고 이게 동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높은 압력을 받다 보면 금세 그런 정맥들이 이제 변성이 일어나서 막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어서 대개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 곳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내흉동맥을 사용하고 나머지 혈관들은 증상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제정맥으로 대개는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수술을 혈관을 대체하는 수술이라고 하면 심장 수술인데요. 대개는 우리가 심장 수술하면 아마 우리 여기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이게 열심히 보셔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죠. 그 심장을 이렇게 세우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뭐 심장이 이렇게 굉장히 심장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마취를 해도 그런 것들을 세우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심폐기인데 왼쪽 그림이 이 종래에는 거의 대부분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뛰고 있는 심장을 2mm, 3mm짜리 혈관을 붙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장을 이제 심폐기를 사용을 해서 심장에 이제 좀 안정을 시키고 심장을 멈춘 다음에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심폐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수술할 부위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 스테빌라이저라는 기계가 있어서 개발이 돼 있어서 그 부위만 선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심장 원래 박동을 유지하면서 하는 소위 말해서 탈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 따라서는 뭐 40~50% 이상도 이 탈심폐기 방법을 사용하고 영어로는 오프캡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꼭 심폐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마 이전 강의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에크모라든지 심폐기는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고정 애청자들은 잘 아실 텐데요. 심장 수술을 하려고 하면 심장이라는 거는 마취를 해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심장 외의 모든 장기들은 마취만 하고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심장은 심장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가 가지 않더라도 엔진에 계속 걸려 있으면 심장이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뛰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 수술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심장의 안쪽에 판막이나 이런 걸 수술하기 위해서 심장을 세워야 되는데 관상동맥은 심장 안에 있는 구조물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심장을 세우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심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선생님. 그래서 움직이는 그렇죠. 상태에서 우리가 손도 따라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개는 1~2mm 이하의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그런 혈관들을 정밀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이게 심장을 세워야지만이 저희가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심장을 세우고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최근이 아니라 벌써 이거 오프캡이 들어온 지도 꽤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예,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또 외과 의사들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우리 박경영 선생님도 아주 관상동맥 수술의 대가이시지만 많은 심장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수술을 해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완전히 서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타겟팅하는 목표로 하는 혈관을 좀 고정을 시키고 그래도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초보자들은 되게 어려운데요. 그렇죠. 수술 자체가. 그래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또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시야도 되게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프캡이라고 하는 심장을 세우지 않고 하는 이런 관상동맥 우회수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이죠. 그래서 하지만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폐기라는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훨씬 더 회복도 빠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병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심장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막 심폐기를 사용을 하고 또 뭐 심장을 이렇게 막 관상동맥을 붙이고 막 혈관을 띄어서 붙이고 이게 심장 수술이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네. 그럼 잠깐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네, 오프캡의 모습. 예, 오프캡 탈심폐기.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스테빌라이저라고 수술할 부위만 고정하고 밑에 보시면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심장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심장 잘 보시면 심장이 뛰고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거고요. 요즘은 관상동맥 우회술의 사망률이 거의 뭐 우리나라도 외국하고 비슷하게 한 2%, 3% 정도 될 정도로 제가 심장수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 80년대에는 뭐 거의 뭐 30~40% 정도 사망률을 나타냈는데 정말 아주 장족의 발전을 했죠. 2%, 3%. 그래서 오히려 사망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안전하게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심장 수술이 아주 작은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술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이제 심장 수술의 수술적인 기법이나 아니면은 수술 후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중환자실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그렇죠. 대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률 자체가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지면 저희는 안 좋아지면 결국엔 산다가 돌아가시고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률을 보게 되는데 사망률 자체가 거의 2% 이하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맹장수 죄송합니다 다른 과에 맹장수술처럼 아주 간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이 돌아가시거나 10% 이상 돌아가시는 이런 수술은 아니고요. 대개는 한 1~2% 정도의 사망률이 있는 그런 수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수술인데 이런 수술을 받고 환자가 만약에 여기 시청자분들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상동맥 우회수를 레코멘드 받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또 궁금한 게 그럼 회복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입원하는 기간 또 수술을 받고 나서 일상생활에 회복할 때까지의 기간 이런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는 대개 하루나 이틀, 길어야 이틀 정도 있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되고요.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대개 뭐 3~4일 있다가 퇴원해도 되는데
되게 한 일주일, 뭐 길게는 열흘 정도면은 이제 실밥 뽑고 이렇게 퇴원하게 되고, 가서 이제 집에 있다가 대개 일주일 후에 외래를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일, 3주일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되는데, 약 복용하고 수술하고서 대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뭐 저도 심장 수술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수술하고서 일주일 만에 퇴원한다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되게 심장 수술하고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그렇죠. 퇴원을 합니까? 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100% 회복한 건 아니긴 하지만 당연하죠. 저도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지만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만이 소위 말해서 내 몸에서 심장도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심상에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활하던 곳으로 가서 자꾸 일상생활을 하고 그런 운동 같은 것을 하시면 심장은 더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위험이 병원에서 봐야 되는 기간만 지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조기 퇴원을 빨리빨리 시켜서 환자가 빨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요새는 이제 추천을 하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평균 잡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크다란 합병증이 없다라고 하면 대개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퇴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아마 다니면서 외래로 아까 팔로우를 한다고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관상동맥 우회술도 뭐 재발을 한다거나 다시 재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의 원인이 대부분 협착의 원인이 이제 동맥경화인데 이 협착이 있는 부위를 지나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 줬지만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흡연, 비만, 콜레스테롤,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그 만들어준 도로 뒤쪽에 똑같은 혈관이기 때문에 동맥에 또 협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의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하지 않으면 뭐 다시 또 재협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대개는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게 한번 내가 큰 수술을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왜 또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혈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길거든요. 관상동맥도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 10에서 15cm 정도 되는 심장을 감싸면서 길게 가기 때문에 그 병변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스텐트도 이제 가장 심한 부위를 넓혀주는 것이고 저희 관상동맥 우회를 해서 우회기를 낸다 하더라도 가장 심하게 좁은 부위만을 통과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하 부위가 또 다시 좁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거는 나이가 먹는 것인데 나이가 먹는 것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나이가 먹는 것을 또 부채질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생활 습관, 흡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이런 큰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또 오랜도록 문제없이 잘 유지하시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질문을 조금 저희가 이제 보면서 매진말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거의 벌써 이렇게 40-50분이 지나갔는데요. 유민선 씨께서 심장동맥 우회술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우회수를 한 번만 한 번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요. 좁아져 가지고 다시 또 협심증이 왔는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 이제 시술하고 비교를 하면서 시술은 이제 저희가 한 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좁아지면 또 거기에다 스텐트를 또 넣습니다. 또 넣고 또 넣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심장 수술은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한 번으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대개는 아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번으로 해결을 하긴 하지만 그 이하 부위에 또 생기게 되면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한 후에도 시술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술과 수술을 시술을 먼저 하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하고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잘 선택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게 됩니다. 플라워 A께서 유방석회화가 있는 경우 이거는 좀 논의를 벗어난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파인트리님께서 66세인데 스위스에서 우회수를 캐비지를 받았습니다. 4군데 정맥 대체 수술을 되게 많이 받으셨네요. 수술 후 10년이 되었고 혈관 나이는 75세로 측정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수술 후 예상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66세 수술을 받고 지금 10년이 됐으면 75세 뭐 맞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맥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 개통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정맥 자체가 압력이 이제 동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정맥의 압력을 동맥으로 받게 하니까 수명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텐트를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75세 정도 됐으면 아마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래 추적 검사를 아마 권했을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이런 위험 인자 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렇게 해도 또 측부 혈로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허당고고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 스텐트의 작은 그물망 같은 생긴 곳에 혈전이 많이 형성되지는 않을까요? 아까 저희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성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술하고 나서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시술이 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희가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술을 적절하게 잘 받을 곳에 받은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잘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병원을 다니시는 것을 심장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더 아주 면밀히 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야지만이 그곳에 또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차리자님께서 협심증약 헐벤 180mg을 복용하고 있는데 가끔 가슴이 아파요. 64세인 여성인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협심증이 있어서 아마 헐벤을 드시는 경우인데 가슴이 아프신 분이다. 그럼 당연히 병원을 가셔서 협심증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협심증이 아닌 다른 뭐 가슴이 아픈 원인이 뭐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또 안심을 해도 되겠지만 협심증 약을 드시면서 가슴이 협심증 증세가 있다 하면은 검사를 받아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아마 헐벤을 드실 정도면 그냥 동네 의원에서 드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기 베타 블로커라고 하는 물론 혈심증 약이기도 하지만 혈압약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심장이 뛰는 심박수를 아주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베타 블로커라는 약인데요. 물론 이제 그런 심장이 빨리 뛰면 그거 자체가 협심증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이런 헐벤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복용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글쎄요. 아마 가끔 가슴이 아프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정보가 한자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긴 좀 그런데 아마 약을 복용하고 계시니까 좀 병원에 당연히 다니고 계시지 헐벤을 본인이 약국에서 드시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담당 주치의랑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KI 하와이님께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고 난 뒤에 잘 걸어다니던 사람이 거의 걷지를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저 질문에 그러니까 뭐 관상동맥 우회수를 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아마 대복제 정맥 다리 채취한 부위에 뭐 합병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심부정맥에 혈전이 있는데 대복제 정맥을 채취를 해버렸다든지 하면은 다리에 이제 부종이 생기고 좀 걷기가 힘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은 전혀 아니고 다른 수술할 때 신경이 눌렸다든지 수술대 위에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납니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동맥 우회수를 걷지를 못한다라는 게 숨이 차서 못 걸으시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제 복제 정맥이라 그래서 다리 혈관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뭐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그 중에 다리 혈관의 옆에 있는 신경을 조금 건드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풋드롭이라서 다리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걷지를 못하신다라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이상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이 시간 동안 아주 자세히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심장 수술 중에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스텐트라는 시술도 있지만 관상동맥 우회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도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규환 교수님 제가 워낙에 소개할 때 조금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박규환 교수님이 네. 호처럼 생각하시고 물론 저도 같은 병원의 흉배과 의사라서 저도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들인데 그 심가수행이라고 하시죠. 심수가행. 심수가행이라고 네, 해서 네. 심상 수술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네. 저 역시 수술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네. 지금도 생각하고 네. 있는데요. 외과 의사라고 하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마 수술하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뭐가 행복해? 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외과 의사도 사람이긴 합니다만 수술할 때만큼은 또 환자의 회복도 바라고 잘 수술을 하는 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그걸 호로 이렇게 만드셔서 저희 병원에서 외래나 또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도 가장 환자한테 가까이 가셔서 진료도 해주시고 본인이 수술을 할 때 행복을 느끼시는 것처럼 또 그 행복을 환자들한테 전해주시는 우리 박규환 교수님이 이 시간 오셔서 짧게나마 이렇게 강의를 같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갑자기 드린 듯이 부탁을 드리는 게 또 박규환 교수님께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워낙에 또 시를 잘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5분이나 남았어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 한 수 한번 암송해 주시면. 네. 시간이 다 됐다. 하여튼 심장병은 우리나라가 2020년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암이 사망률 1위라고 돼 있지만은 암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지금 서구와 비슷하게 심장병이 사망률 2위이긴 하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갑자기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돌연사라든지 갑자기 뭐 운동하다가 사망했다 하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심장사기 때문에 심장만큼 미리 예방을 했을 때 가성비가 높은 게 없다. 우리가 뭐 무슨 다른 검사보다도 꼭 심장 검사를 사전에 조금이라도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받았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시는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초청해서 들어보는 다음 것으로 시간에 하겠습니다.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